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측 못할 두 지도자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전면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기의 한반도, 기름을 부은 것 같은 형국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됐다. 이제는 미국 본토 턱 밑까지 핵 위협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위기와 긴장감을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난달 28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최근 보고서에 보면 북한이 이제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500kg 이하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 소형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략 북한이 이미 3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네. 다만 이게 ICBM이 발사를 해서 미국 서부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열을 견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에 대한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했는지까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그 부분도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게 된 겁니다. 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안 들어본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로는 두 사람이 마친 듯이 꼭 같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저지 골프클럽에서요. 격앙된 어조로 북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ment.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Thank you. 저렇게 나오면은요, 많은 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여러 항공모함, 그리고 전투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괌을 김정은이 이미 타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이제는 저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어쩌면 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기사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김정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핵전쟁이 임박한 것 아니냐. 네. 이런 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방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사실상 지금 성공을 했고 그것이 지금 미 국방정보국의 정보 보고서로 이렇게 네.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화용과 분노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 전쟁이랄까 뭐 이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지금 시사를 강력히 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ICBM을 전략적 군사 자산을 군사 무기로서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8월 말 뭐 9월 초 유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런 핵탄두 경량화, 소량화와 함께 ICBM의 대기권 재진입에 어떤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 네.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제6차 핵실험이라든가 또 ICBM 발사 같은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금도 유엔에서 얼마 전에 제재 결의안을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중국이 해야 할 일이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어떤 그 군사적 옵션, 군사적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예, 한반도가 위기 국면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의 어려움이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그런 네. 협상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북 정책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게 지금은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유턴해야 될지에 대한 시기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워낙 한반도 위기설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위기감 증폭도 필요하진 않지만 정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벼랑 끝 전략이어서요. 말의 전쟁에 불을 붙이니 한반도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소형화를 핵탄두 소형화를 성공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반 체계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언질 실어 보낼 그 핵탄두까지 소형화가 가능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예방 전쟁이라든지 선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는 네. 이제는 타깃이 정말 미국 본토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세계가 만약 인식하게 된다면 그건 스스로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국이 예방 전쟁 차원에서 혹은 선제 공격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일찍이 세계가 보지 못한 뭐 그런 네. 어떤 무기로 응징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 말해도 말이죠. 종전하고는 좀 물론 이제 트럼프도 좀 상당히 우리가 느낄 땐 충동적인 그런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고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는 여하튼 김정은이 이제 협박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협박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말로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 위험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볼 때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보이고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솔직히 그 소회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힘이 없다. 그래서 네. 특히 이런 문제, 핵 문제 가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정면으로 저렇게 지금 맞서 있을 때 우리로서 중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네. 그것을 막고 나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북한에서 우리가 무슨 응징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미국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무슨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더 강화하는 네.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장거리 폭격기가 출격을 하게 되는 괌을 콕 집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괌 주지사 긴급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주국방을 하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아니한 대북관, 뚜렷한 전략이 없으니 우리 국민 불안, 안보,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오늘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나섰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제재를 당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네. 대상을 지금 미국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했지만 어제나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주로 미국 본토 타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아까 말씀하신 괌이라고 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괌은 사실 미국의 전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앤더슨 공군기지가 거기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군사기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B-52 폭격기고 있고요. B-1B라고 하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략 폭격기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드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는 미국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강경한 발언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괌을 만약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위협을 하거나 타격을 하게 되면 그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충실히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이 저런 형식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는 한반도에 국지전이든 도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체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외교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네.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슬기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안보 행보로 예비역 장성들과 오찬을 하기도 하고요.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사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와 별개로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에 북한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측의 합리적 제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말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노동신문에 따르면 새 노래를 창작한 합창단에 손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이후로는 잠잠합니다. 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어떤 도발이 있을지 긴장감이 높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지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지 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올 것들이 이제 13일에 백두산 위인 칭송 충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일에 이제 한미연합 물지훈련이 있는데 보통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도발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합리적인 대화제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태도로 보면은 전혀 우리나라 정부의 이 어찌 보면 대화제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좀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을 북한에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북한이 계속 일촉즉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네. 북한이 여기서 한 발 빼기도 되게 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하긴 하나 그게 미국 관련해서 뭔가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지 괌을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을 타격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바라볼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만에 하나 이제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서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걸 고려를 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지금 대화 제의는 좀 공허하게 좀 들리고 네. 어떻게 하면 한미 공조를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했던 리용호 외무상에게 유일하게 만찬에서 말을 건 사람이 강경화 장관이라고 하던데요. 리용호 외무상은 이런 아세안 국가들마저 등을 돌리는 거를 김정은한테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보고를 못 하겠죠. 네. 지금 강경화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3분간 만났지 않습니까? 3분간 대화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이 이용호 외무상이 상당히 그 답변하는 태도가 태도라기보다는 말이 네. 천천히 하더라. 그만큼 천천히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면서 자기의 말의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뭐 특별한 대답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촉구를 했고 대화를 제의했는데 그게 빨리 응답을 하라고 하니까 당신들은 지금 미국과 한 편이 돼 갖고 우리 압박하고 제재하면서 네. 뭐 대화하자는 게 진정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우리 측한테 여러 면에서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우리가 대화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북한이 아직도 응답도 없습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무조건 핵무기 또 ICBM을 완성한 뒤에 그때부터 대화에 나서겠다. 그 대화도 네. 미국과 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아시안 안보 포럼에서는 상당히 왕따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김정은이나 뭐 북한 측은 현재의 그러한 그 어떤 방향이랄까 그런 네. 데서 그냥 그대로 매진할 네. 것 같습니다. 성명을 좀 어떻게 고쳐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귀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바로 예정된 시각에 맞춰서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이후에 북한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 대해서 막말, 비난, 원색적인 대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북한이요 강경화 장관 이름 뒤에다가 뭐 무슨 X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입뿌리를 마구 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했는데 여하튼 그건 뭐냐면 이번 회의에서 아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북한 외무상이 상당히 따돌림 받고 북한 자체가 따돌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거기서도 이제는 아세안 여기에서도 여기 안보 회의 이런 데서도 이제는 완전히 따돌림 받는다. 어디 우리가 설 데가 없다. 거기서 또 이제 강 장관 전하는 이야기로는 여러 나라하고 좀 회의해보자 뭐 이런데 다 거절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앞으로도 자기들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실전 배치할 때까지는 절대 우리하고는 그 회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화.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 따르면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못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찬주 대장이 부인과 마찬가지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몰고 돌아갔는데요. 이 자신의 차량이 맞긴 한 걸까요? 차키가 있어도 문을 잘 열지 못하시던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잠시만요.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알고 계셨는지 좀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 공간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워낙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시간 40분인데요. 자신의 차량이라도 그 혹독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저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장으로서 영 차를 모시는 게 어색한 걸까요? 두 가지 다죠. 아, 그래요? 일단 15시간 넘게 군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입장에 생각할 때 15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죠. 그냥 네, 이렇게 그렇죠. 저희 5명 앉아서 5시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네.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 소위 진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박찬주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뭐 이거는 뭐 갑질 문제가 아니고요. 네.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될 거예요, 최근에. 대부분은 이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탑승하는 입장이었지 본인이 네. 직접 운전대를 잡아볼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저 차를 몰고 왔잖아요. 몰고 그쵸. 왔다면 최소한 사용법을 알고 오셨을 텐데 네. 뭐 그 스마트 키로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오셨을 텐데 장시간 조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잊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 타서 이제 후진기어를 안 넣고 어떻게 왜 안 움직이는지 본 거는 네. 말 그대로 장시간 조사에 따른 피로감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차량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저게 그러니까 본인의 차량이 맞더라도 본인이 네. 많이 운전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다. 아, 근데요, 네. 해드려야 될것 군대도 같아요. 그렇고 경찰도 네. 그렇지만 이 고위 간부들 지내고 분들을 보면은 공관병뿐만 아니라 네. 이 뭐 웬만한 그 하급 장교들도 당번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 지내고 나오면 자기 워카건도 제대로 못 맨다는 거예요. 다 매주니까. 그래서 어린애가 된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경찰 고위 간부로 지낸 분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갖고 네. 지하철을 그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 지하철을 어떻게 타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기는 타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홀로서기가 참 힘들군요. 네. 이 고위직에 이렇게 가셨다가 오시면 말이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군 검찰은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험난한 귀갓길에 지금 앉아서 들을 뉴스는 상당히 험악한 소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간에 있는 냉장고 9대, 공간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그 의혹도 한번 짚어보겠다는 취지일까요? 그렇죠. 지금 뭐 본인들 두 분 다, 그 부인도 그렇고 박찬주 대장도 그렇고 그 9대가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 9대씩 냉장고를 두고 쓰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많아도 3대 정도인데 김치 냉장고까지 합쳐서.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간에 비품으로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네. 전출돼 나갈 때 그걸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네. 그 비품이 어떻게 관리돼 왔었고 그 냉장고가 어떻게 구입이 됐고 어떻게 비품으로 관리돼 왔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수첩, 공간 비품, 집무실 서류,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장부 이런 부분들을 쭉 압수수색한 것은 결국 비품을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또 박 대장이 혹시나 그 군 관사의 비품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백 변호사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갑질 부분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비품을 가져간 거는 군 형법에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 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나 개인이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횡령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따져서 처벌의 어떤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위한 그런 관계에서 그런 단계에서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서요. 오후에 미묘한 기사가 하나 떴던데 박찬주 대장은 부인이 공관병을 부당 대우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요. 주의하라라는 한민구 당시 장관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민구 전 장관에게 이제 작년에 이제 부인이 좀 소위 공관병들한테 막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박찬주 장군이 들어가서 굉장히 크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심하게 호통을 치고 주의를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갑질,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던 무슨 뭐 전으로 사람 얼굴을 때렸고 공감병 얼굴을 때렸고 뜨거운 떡국을 띠라고 했고 뭐 그다음에 전자팔찌를 차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부인이 단독적으로 하고 지금 박 장군 같은 경우에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인정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부인도 지금 박찬주 장군하고 관계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군검찰이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박찬주 장군이 부인이 했던 것들 갑질을 알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지금 계속 며칠 동안 나오는 게 냉장고 9대 아니겠습니까? 냉장고 9대는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건 비품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공관에 머물다가 다음으로 올 때마다 냉장고를 계속 하나씩 수집하듯이 갖고 왔다면 그건 명백하게 군용물 절도죄입니다. 그게 맞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박찬주 장군 부인도 마찬가지고 박찬주 장군도 계속 그냥 내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적으로 그냥 산 거라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물론 냉장고 9대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 넣어놓을 음식물이 그렇게 많아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관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요. 일제의 이제 공관병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의혹으로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나는 새도 떨어뜨는 군 대장급 아닌가요? 본인이 상당히 위험이 있을 텐데 앵무새를 잡아오라. 혹은 먼저 가서 닭을 모이 주고 돌아오라라는 지시까지 앞으로 이 파문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운전병한테 쉬고 있는데 불러서 앵무새 잡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었답니다. 앵무새를. 근데 아마 세장에서 앵무새가 나갔나 봐요. 근데 보통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는 멀리 안 가거든요. 그래봐야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 쉬고 있는 본인이 잡든지 그러지. 쉬고 있는 운전병을 불러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그 앵무새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령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모 사령관은 자기 딸과 남자친구, 자기 딸과 남자친구 부산에 여행 가는데 그 운전해서 가라고 그 5시간, 6시간씩 운전을 시키는 그런 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박찬주 대장의 제가 어제 기사인가요? 오늘 기사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박찬주 대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민구 전 국방장관한테 질책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한 달 동안 서울에 보냈다. 별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결국은 또다시 갑질 행위를 하거든요. 이게 7군단부터 시작해서 계속돼 왔으니까 한 달 동안에 뭐 예를 들면 본인은 몰랐고 부인 혼자 했기 때문에 부인에서 질책을 하고 한 달 동안 별것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변화된 게 없는 걸 보면 결국 그거는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박찬주 대장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말씀한 이런 사례들은 사실 다른 군사령관들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운전병, 그다음에 공관병 이런 그 군 장성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주 대장 파문으로 앵무새뿐만 아니라 육사 37기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별들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박지만 회장은 관계가 없는데 자꾸 육사 37기 동기니까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죠. 육사 37기고 네. 어쨌든 누나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37기가 좀 덕을 봤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37기가 잘 나가는 기수였죠. 그렇죠. 그런데 저 기에서 이제 대장이 됐기 때문에 중장도 한 8명인가 뭐 되고 뭐 대장도 몇 명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육참 총장이라든가 합참의장이 돼야 하는데 과거의 그런 전례에 따르면은 이번에 37기, 38기 두 기를 뚝 띄어갖고 39기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육사는 이런 육군도 그렇고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기수가 상당히 중시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기수 파괴, 네. 또 군 인사 개혁, 또 그동안 그 군인사가 상당히 적체된 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끔히 씻어내고 그동안 김관진 라인이다, 뭐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개혁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네. 기수도 파괴하고 뭐 이런 그동안 육군이 주로 차지했던 그런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공군, 해군, 뭐 장관부터 합참의장이 다 뭐 해군, 공군 출신들이니까 이렇게 파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 한 명도 참모의장, 참모총장 배출하지 못한 무관의 기수로 우수수 별 떨어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박지만 회장 동기 소식에 이어서 누나는 오늘 재판정에 섰습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2차 공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굴이 상당히 화사하시던데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번 재판도 별 문제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 얘기는 돈 빌린 거 맞다. 네. 돈 빌린 거 맞는데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빌린 거고 무슨 특별하게 내가 뭐 용도를 속이거나 무슨 대가 관계가 있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법정에 나가시다 보니까 얼굴이 그래도 사실 형사재판을 받으면 얼굴이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화사하고 밝게 들어갔던 것 같네요. 네. 박정희 패밀리에 대한 시끌시끌한 논란, 특히 유경수 여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점을 쳤습니다. 벌써 엿새 뒤면 서거하신 지 43주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 진행되었던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무산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해 난장판이 됐던 숙모제 장면이 재현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 재산을 왜 국민 세금을 하는 거야? 이게 농민의 돈이야? 오늘 같은 날 꼬마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기 뭐야? 옥천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결정인데 옥천군에 얼마나 마라 나라 돈이 어딨어? 아이고 군비는 나라 또 아닌가? 내 회비 내고 왔어. 아니 군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숙모제 하는 걸. 아니 하지 말라고. 여기가 어딘데 이 자리가 와서 여기 있지 사느냐고. 여기 국민이니까 세금으로 지어야지. 국민 세금이에요. 자. 회장님은 먹어. 예. 생일을 탄신일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자는 취지로 숙모제에 격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돌아가신 추모 관련해서도 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옥천군에서 2014년부터 아마 이제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올해도 한 253만 원 지원 이제 그 예산이 책정이 된 모양인데 특히 이제 올해 더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 추모제를 군에서 그러니까 군인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군비에서 그걸 지원해야 되냐 뭐 아마 이래서 반발이 네. 심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 그만한 또 족적을 남긴 분들이니까 너무 심하게 그런 행사까지도 저렇게 갖다 저렇게 이제 압박하고 거기다가 네. 비난하고 거기다 맞고 나서고 이런 것도 참 모양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저것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행사 주최 측이 주민들을 잘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걸 반대하는 측에서 그 행사 주최 측에 대해서 강력히 그때 좀 어필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렇게 밖에 드러나기 저러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 볼 때도 우리 한국의 너무 이렇게 대립적이고 대결적이고 이런 그 모습을
안팎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네.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 주최 측에서 돈을 이제 안 지원을 받겠다 하셨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군에서도 그것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아예 예산은 편성해서 삭제키로 했답니다. 네, 민간에서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추모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모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삼중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오늘 일제히 터진 3가지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사에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때 예전 화석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그 시대가 느껴집니다. 이런 영상 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와대로 이사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와 저와 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이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신 어머니를 보셨죠? 우리의 어머니가 다른 분들 때문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대로 공부를 잘해야겠습니다. 동생 지만이가 하는 일을 잘 보세요. 개를 못 살게 굴면 안 되겠죠? 손님이 잡수시다 남긴 과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물이 수모를 당했던 것도 불과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 부분, 영상과 함께 어떻게 중첩이 되시나요? 근데 박근영, 박근영 씨는 둘째잖아요. 네네. 되게 보면 어느 집안에든지 맞이는 맞이로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이게 떠받들려지고 또 박지만 회장은 이제 아들 아닙니까? 그때 5.16 때 그 신문에 나왔던 어린 모습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고 하는데 네. 얼마나 또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박근영 씨는 아마도 미로 짐작한데 어릴 때부터 크게 주목받지도 또 이쁨을 귀여움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왜냐하면 우리 젊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영 씨는 박근영 양은 그때 그 둘째는 안에서 약간 좀 말하자면 말도 잘 안 듣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친구들을 청와대 막 끌고 온다든지 뭐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 정도로 좀 자유분방하게 네. 그래서 아마 정신적으로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깎은 듯이 그렇게 질서를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박근영 씨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오늘 재판에 나가서 표정도 그렇게 뭐 굳거나 근엄했다기보다는 좀 비교적 자연스러운 저런 표정인데 저분이 그래도 끝까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든지 그 언니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애틋한 정은 아마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그 애틋한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리는 정도 깊고 언니에 대한 네. 걱정도 깊고 그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매력적인 그런 그 측면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상당히 멀게 느껴졌던 과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허무한 패밀리의 그날들, 허공을 가르는 이 물병 사진 하나로 대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검을 향해서 던져진 저 물병, 이 물자취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사실 저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데 전날이 언제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공판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결심 공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와서 이제 결심 공판에 관련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보면서 네. 쉽게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 인 거죠. 너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네가 마음대로 저렇게 뭐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라는 걸로 막 물병을 던지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만 있으면 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협박이고요. 물병 네. 집어던진 건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참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행동은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네. 저 부분은 말은 명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나중에 입건된다고 해서 크게 처벌받을 행동까지는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건 잡아서 입건해서 다만 벌금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CCTV 분석 작업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그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태극기 부대들 일부 과격한 인사들이 그 아파트 앞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상당히 거친 행동을 해서 그분들이 아마 기소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친박 인사들 일부가 상당히 격앙된 그런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사법권 이 자체를 침해하는 네. 저런 행동을 그 더군다나 이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용서받기 또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본인 스스로 네.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저런 행동이 앞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그런 그 선거 공판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거친 행동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본인들이 자제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공권력을 확립하는 그런 뭐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출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패밀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이분 소식입니다. 구 신한국당 내리 2번의 대선 주자였지만 미안의 꿈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회고록을 낸다고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작년 올해가 회고록 시즌인가요? 무려 1000장이나 된다고 하는데 20점 넘는 정치 역정.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삼김 박근혜 전 대통령 2년을 가감없이 서술을 했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겪었던 정치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지지를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좀 격하는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입문시켰던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이혜원, 조윤선 전 장관,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에 들어와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할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어쨌든 우리 역사에 정치 역사에 많은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경험했던 파란만장한 정치 역사들을 쭉 서술할 것 같고 이제 책의 내용 이분이 법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아마 사실주의 입각에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감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미건조하지만 있는 일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또 직접 책을 쓴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보통 얘기를 하시면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이 쓰거나 녹음해서 다른 사람이 대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직접 서술을 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무미건조하지만 뭔가 역사의 사실들을 쭉 기록하는 본인의 기억에 의지해서 그런 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1000쪽 분량이라고 하니까 1, 2부 1권, 2권 이렇게 상하고는 나눠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회창 전 총재는 충분히 자신이 스스로 쓰겠다고 말하실 분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대법관 할 때도 네. 그 많은 그 재판 자료 읽었지 않습니까? 네. 전부 갖고 가서 밤새 들어가도 읽어오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또 제가 그분이 대법관일 때 대법원장 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능하면서도 아주 지독했답니다. 지독한 네. 일권을 했다니까 이거 남한테 맡길 그런 분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회창 전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부 이제 소상히 밝히겠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정치권에 말하자면 영입했다가 또 네. 한 번은 또 탈당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런 그런 우여곡절도 겪고 거쳤거든요. 그 다음에 대선 때 또 경쟁 당사자이기도 했고 왜냐면 그런 점에서 보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런 분은 뭐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뭐 회고록 낼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유감스러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유고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내도 될 걸 왜 지금 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이제 그게 좀 유감스럽네. 예. 보통 큰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정치의 새싹을 키우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 밑에 있으셨던 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치 신인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거물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조윤선, 나경원, 이혜원, 지상우 의원 등 다 뭐 정치 현재 우리 정치를 주무르는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컸죠. 네. 뭐 사실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다 세피수혈일
이라는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을 과감하게 정치에 끌어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분들이 끌어들였던 사람들이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노무현 키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과 같이 했던 그런 동지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요한 정치 자산들을 키워가는 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육성하는 거. 그것도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이혜훈 대표신가요? 상당히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풋풋한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예전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회고록에 담으실까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요. 그렇지만 요즘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는 보수의 위기에 대해서 허탈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보수가 힘들어지고 망가지고 어렵게 된 게 이게 누구 탓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탓 아닙니까? 그분이 제대로 대통령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여자 끌어들여다가 참. 보수의 품격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이해찬 전 총재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분들이 키웠고 지금은 활약하고 있고 거물급이 됐던 그때의 정치 지망생들이 보면 뭐라고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라고 깍듯이 예우를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고 법조인으로서의 정도를 가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아마 그 이해찬 퀴즈로 크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지키는 정도, 물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생활이나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법관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쪽 총리로서 정치의 쇄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전 총재의 회고록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기념 우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벌써 취임 100일째 맞는데요. 오는 17일에 500만 장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 워낙 완판 행렬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말이죠. 우표는 어떤 열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요. 당일날 완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뭐 소형 시트 50만 장과 기념 우표첩 2만 부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일단 가격은 기념 우표가 330원, 소형 시트가 420원, 기념 우표첩이 23,000원입니다. 그러면 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학창 시절 사진, 졸업식 사진, 특전사 복무 시절, 김정수 여사와의 결혼,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계셨던 청와대에 있었던 모습, 18대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세월호 단식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습,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과 이후 활동 모습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우표 안에 이제 담긴다고 하니까요.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뭐 아주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소장하시고 싶어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대 대통령 기념 우표를 보니까 가장 많이 발행했던 분은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800만 장을 발행했는데요. 이것도 다 완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완판이라는 것은 자진해서 산 것보다도 완판 시킨 건가요? 시킨 거죠. 기념우표는 전직 대통령들 다 발행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취임 기념우표도 나왔지만 그때는 또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 생신, 80의 생신 기념우표, 81의 생신 기념우표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게 있습니다. 기념우표 내는 건 참 좋은데 다만 저것이 앞으로 훗날에 저것이 굉장히 귀한 게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비싼 게 될 수 있도록 재임 중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임 중에 사는 게 아니라 재임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야 재임 이후에 아주 비싸지는 거지. 퇴임 이후에는. 우표 얼마 며칠 안 남았네요. 팔리는 게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생을 담았다고 할 정도로 학생 시절 그리고 당 대표 시절까지 다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발행한 우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누가 뭐 방문하거나 어디를 가시거나 그런 내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네. 일들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저런 뭐 아주 결혼식 사진, 공수부대 사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모아서 스토리가 있는 우표첩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서 네. 완판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청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